금계필담이라고 하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원필이 장가를 갔는데 장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의정까지 지낸 송질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송씨죠. 송씨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 홍원필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약간의 무리수를 둬요. 그런 거 있지. 지금도 그런 거 있지. 네. 신혼방에 여종이 이제 음식상을 들고 왔는데 네. 갑자기 그 여종의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홍원필이. 앞으로 남자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런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송씨 부인이 예상과는 다르게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나중에 이제 종이 부인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서 상자를 하나 갖고 와요. 기대를 하면서 그 상자를 탁 열었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왜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신체 일부. 귀. 귀. 귀나 막 이런. 설마? 손을 잡았으니까. 잡은 손, 잡힌 그 손. 에 너무 무섭다. 맞아요. 에? 맞아요. 그 손. 그 손을 잘라서 보낸 거예요. 그 손을 잘라서. 어떻게 이해했어? 너무 내가 한 거 무서워요.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손이 잘린 그 여종은 송 씨의 종이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송 씨의 홈그라운드였을 거고 거기에서 시중을 들었으면 그 집안의 노비였을 겁니다. 자기 종의 손을 자른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없지 않았을까요? 법으로는 처벌이 돼요. 그런데 노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내 손을 잘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관청에 고발할까요? 과연 고발할 수 있을까요? 자, 법은 멀리 있고 주인의 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노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주인의 갑질을 그냥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수님의 전공을 한번 살리셔야겠어요. 이 송 씨의 심리,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행위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건 사이코패스적인 거의 특징은 맞는데 도구를 도구처럼 쓰면 그건 사이코패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노비를 얼마나 도구적으로 이해했느냐를 파악해야만 그 정도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노비는 이렇게 주인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특히 산노비 가운데 솔고노비들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외거노비는 이거하고 많이 달라요. 자, 외거노비는요, 자기 재산을 갖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재산 중에는 노비도 포함됩니다. 노비가 노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전세 같은 거 아니에요? 전전세. 노노비네 노노비. 노노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개구리가 거시기에 노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아주 심각한 하지만 문제예요. 거시기도 개불이 노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돼요. 외거노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조선 초의 사건 하나, 태종 때 일입니다. 1404년, 이 연도가 중요한데요. 네. 태종 때 있었던 성범죄 사건입니다. 한양에 판사벼슬을 한 이자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딸 셋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따라서 세상을 떠났어요. 딸 셋이 고아가 됐죠. 그 세 딸 중에 마지가 내은이라고 했는데 내은이가 16살이고 미혼이었습니다. 네. 과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외거노비가 실구지라는 이름이에요. 네. 이 실구지가 찾아와서 제안을 해요. 아가씨,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으로 네. 내려가서 같이 사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은이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왜 니네 집에 가느냐. 그러니까.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안 나서는 거야. 게다가 나는 3년상을 치르고 있잖아.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실구지가 물러서질 않아요. 만일 안 가시면 농사 안 짓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내은이의 호구, 먹는 식량이 오직 거기에서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내은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과천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바로 그날 실구지 처남에게 겁탈을 당해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대개는 여성이 입을 막아요. 아,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이러는데 내은이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로 그냥 관청에 가서 고발을 해버려요. 노비가 주인집 딸을 겁탈한 사건.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있을 수 사건입니다. 없는 일인데. 어디까지 보고가 되냐면 왕한테까지 보고가 돼요. 태종까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대신들하고 이걸 논의를 하는데 태종의 결정은 뭐냐면 능지처참. 능지처참은 뭐냐면 살갗을 조금씩 잘라서 천천히 죽이는 사형입니다. 그냥 쉽게 죽이지 않는 조선의 가장 극형으로 이걸 다스려요. 실구지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노비의 식구를 좀 불리려고 아니면 이뻐서 그랬을 수도 있지. 내은이랑 결혼을 하면 그 내은이 집에서 데리고 있던 전체 노비가 다 이 집의 노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은이를 자기 집안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잖아요. 네, 처남과 목표가- 결혼한다고 하는 네, 거는. 네. 내은이는 양반집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발설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은 처남의 부인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넓게 봐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마 내은이가 갖고 있던 노비, 토지 이런 게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남과 내은이 사이에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1404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1404년 그 시점에서의 법을 보면 남자 노와 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인으로 한다. 신분 상승이 되는 요 법이 아주 한시적으로 아주 길게 보면은 양인과 천민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무조건 천민이야. 그래서 이걸 일천 즉천.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하나가 천이면 즉 천이다. 이게 아주 오랜 법인데 고려 말부터 1405년까지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법이 적용될 때예요. 그러니까 실구지가 생각할 때는 내은이가 내 처남댁이 되면은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천민이 아니고 노비가 아니고 양인이 되는 거예요. 노비를 끊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남을 통해서라도 넓게 보면 우리 집안에 양인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삼강오륜을 어긴 죄. 조선에서는 이게 반역죄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사형, 능지처사 이렇게 된 거죠. 외거노비 뭔가 다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가 지금까지 솔거노비였었네요. 그렇죠. 사노비 가운데 솔거노비였다는 거죠. 훨씬 더 독립적이었다.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토지, 네. 그리고 하나는 노비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잘 안 늘어나요. 땅덩어리가 넓어지지 않는 한 안 늘어나는데 노비는 합법적으로 노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노비의 결혼을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는데요. 쟤나 개불이야? 에이. 죄송해요. 제가 저 김진사 시켜드릴게요. 곡단이는 김진사네 외거노비, 개부리는 이생원네 외거노비.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네 외거노비 곡단이가 장을 보러 오다가 헛디뎌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 이생원네 외거노비 개부리가 그걸 발견하고 쫓아옵니다. 이 개부리의 그 자상함 여기에 반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이생원과 김진사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두 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조건부 허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달아요? 둘이 애 낳아도 자식은 우리 집안으로 데리고 올 귀속된다. 그럼 김진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 두 사람의 결혼은 가능해요. 결혼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괜찮아.
되는데 이생원은 내 남자 노비가 쓸데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자식들이 낳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들은 다 여자 노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자식들의 소유권은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아빠 쪽이 아니라? 이제 답을 찾으신 거죠? 네.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생원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이 개구리가 도대체 이 개구리가 어떻게 결혼하기를 내가 원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월이랑 결혼해야죠. 2월이랑 그렇지. 같은 집 애들이니까. 집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양인 녀석이 왜 개불이랑 결혼해야 개구리가 뭐 어때서? 개구리가 어때서? 개구리가 일 잘하고 성실하고. 개구리 재밌고. 양여성이 노비랑 결혼한다고요, 일부러? 그렇죠. 왜? 양인 여성 가운데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천즉천이니까 그 후손은 천민이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가 되죠? 양인 여성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생원. 방금 미소가. 진짜 악독해 보여요. 선생님. 해부리의 노력으로 저는 앉아서 아주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머리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노비의 결혼이라는 거는요, 주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남자종이 주인집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문건이라는 분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묵제일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록인데요. 이 일기에 정말로 이 상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옛날 말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여기 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가서 뭐 손 들고 서 있어 이게 아니고 그 대가로 뭐를 내놓을래 이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석진은 더 괘씸해요. 왜냐하면 남의 집 비하부 사이에서 자식을 5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내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몰수. 노비와 주인 사이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노비의 결혼이 축제의 수단이 된다. 노비 얘기를 이제 재밌게 들으셨죠? 네. 여기 이제 다른 주인공 하나가 짠 등장합니다. 머슴. 머슴과 노비. 이게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자, 머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머슴은 왠지 이렇게 안방마님한테 사랑도 좀 받고. 지금 그 대답에서 하나는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머슴은 남자다. 머슴은 남자다. 여자 머슴은 없어요. 머슴은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고, 프리랜서. 네, 노비는 소속 기관이 있는. 막 장작을 이만큼 패야 돼. 그럼 머슴을 뭐 어디서 모셔다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돈을 네. 주고. 아, 남자 돈을 주고 누구에게 소유되지 않는다. 앉아 있어요. 아, 이걸 다 합치면. 네. 자, 머슴은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받는데 어떤 형태로 받냐면 연봉으로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연봉 노동자 누가 있죠? 스포츠 스타들.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 이 계약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전속 계약이에요. 한화 이글스 선수가 시즌 중에 어디 저 두산 베어스 가가지고 저 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임금 노동자. 이게 머슴이에요. 전속 계약이구나. 그렇죠. 신부는 천민이 아니어도 되고 천민이어도 돼요. 양인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양반도. 굶어 죽으면 머슴이라도 해야죠.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요게 머슴인데 이게 언제 생기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가서나
생깁니다. 거의 끝에 끝물에 생긴. 그렇죠. 말하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머슴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요. 돈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노비가 있는데 굳이 머슴을 쓸 일이 필요가 그렇죠. 없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여기에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노비를 계속 부리는 게 나을지 머슴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나을지 따져보는 거예요. 노비는 내가 마음대로 시킬 수는 있는데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죽으면 안 되고. 머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부려먹다가 이게 노동력이 다 했다고 생각하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비인간적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머슴은 농번기에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비 두고 필요할 때 머슴 따로 두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런 경영 마인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슴한테는요 아주 촘촘하게 계약을 해요. 세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얼마를 준다. 밥은 3끼를 준다. 새참은 준다. 술은 얼마를 준다. 아주 촘촘하게 계약을 하고 한참 농번기일 때는 머슴들한테 대우를 굉장히 잘해줘요. 힘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슴밥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기죠. 아 이렇게 쌓아주는 거. 고봉밥 이만한 그렇죠. 너 건강하고 장수해라 이게 아니고 그만 일해라. 노비는 신분적인 관계라면 머슴은 경제적인 관계다. 자, 그렇다면 요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노비야, 현대판 머슴이야라고 했을 때 머슴이죠. 네, 머슴이에요. 네. 노비가 자, 이게 아니었어. 노비가 뭐 좀 다 비참하지만 그래도 현대판 머슴이야라고 얘기해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이제야 알았네. 자,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노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한번 노비가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신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생겨요. 언제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너무 가난해졌어요. 두 번의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완전히 폭삭 망한 겁니다. 게다가 그때 기근이 몇 번 겹쳐요.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두 손을 듭니다. 돈이 필요하다. 노비라도 돈 내면 신분을 해방시켜주겠다. 해서 제도를 만드는데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납속이라고 합니다. 납이라는 게 드린다, 바친다라는 거고요. 속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비가 돈을 바치면, 속을 바치면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 기회를 살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김수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호적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경상도 단성현에 호적이 남아있는데 이 김수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내력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김수봉이 있죠? 네. 김수봉의 아버지가 김어련, 할아버지가 김이동이에요. 김수봉의 부인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네. 호적에. 그런데 장인 이름이 이금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빨간 글씨는 그 사람의 지위예요. 지위가 김수봉은 납속 통정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정대부는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정삼품 관직입니다. 그런데 그냥 통정대부가 아니라 납속 통정대부입니다. 그러면 앞에 납속이 붙은 거면은 산. 돈을 내고 산 통정대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직에 오를 때 노비가 돈 내고 관직을 살 수도 있지만 일반 평민도 돈 내고 관직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납속으로 하기 때문에 요 납속 통정대부만 가지고 김수봉의 신분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씨 성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노비가 아니구나, 평민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 아들이 보인이잖아요. 보인은 군역을 지는 사람입니다. 노비는 군대를 안 가요. 네. 군대를 갔으니까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면은 평민 집안이네. 유출할 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